6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하지네요. 그리고 목요일이 단오고, 낮이 제일 길다는 하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동족상련의 비극이 있었던 6.25를 기억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던 이야기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대학에 기숙사를 지려고 하면 대학 근처에 있는 원룸 주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런 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노후 대책으로 원룸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학생들이 비싼 돈을 주고 원룸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녀야만 할까? 학생들이 좀 더 싼 가격에 합리적으로 기숙사를 공급해서 집에 가서 공부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를 한번 신축하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게 재래시장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재래상인들 다 죽인다와는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네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난리가 나요. 대대적으로 이제 그 집성촌이라고 부르는 성매매를 하는 지역들이 서울에서 많이 없어졌는데, 그거 철거를 하려고 하면 포주들이 데모를 하죠. 그동안은 그렇게 그 돈으로, 사실 불법이잖아요, 매춘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불법적인 매춘으로 돈벌이를 하고 악착같이 착취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네 밥통이 끊어진다고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와 또 비슷한 일이 미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인종차별 문제. 그래서 흑인들이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던 문제가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많은 병사들이 주로 주한미군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한미군이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기지촌을 만들어줘요. 무법지대입니다. 한국의 법이 통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미군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냐? 그렇지도 않은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서 구타는 기본이고, 살인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아주 참담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기지촌이라는 게. 여기도 역시 기지촌 주인들이 있어요. 가게 주인들이. 미군 부대가 이전한다 혹은 철수하면서 기지촌이 없어지게 되니까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기지촌 포주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를 국가나 국민이 걱정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학교도 문을 닫고 있고, 또 군부대도 축소되는 중이에요.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사실 군부대 지역 물가가 살인적인 물가였어요. 면회 오는 가족들, 어쩔 수 없이 한 끼를 거기서 먹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고 이수지역 때문에 다른 곳으로 데려나가서 먹을 수 없고, 결국 그 부대 근처 마을에서 먹어야 하는데 물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다가 정작 부대가 축소되고 없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냐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돈을 잘 벌 때는 좋았죠. 그래 놓고 막상 없어지게 되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장사시킨 거 아니잖아요, 국가가.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어차피 학교는 점점 축소되어 가는데 교사들 숫자는 학생들이 막 한 반에 막 70명씩 이렇게 막 2부, 3부제 수업을 하던 때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간제 교사들은 또 많이 뽑았죠. 급한 대로. 이렇게 행정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이제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선생들이 우리 학교 때 엄청 때렸죠. 미친놈처럼 때렸어요. 시계를 풀어놓고 귀싸대기를 패는 놈들도 많았고, 야구방망이 같은 거 들고 다니는 놈들, 뭐 당교 큐대로 몽둥이 만들어갖고 다니는 놈들은 흔해 빠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애들을 개패드 패다가 갑자기 아이들을 때릴 수 없게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이들을 무엇으로 통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대가 점점 바뀌어서 폭력을 쓸 수 없는 시대가 되면 폭력을 쓰지 않고도 아이들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찾았어야죠. 그걸 안 찾아놓고 편한 방법으로 때려놓고는 이제 와서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하느냐?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타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리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야 사고가 안 난다는 거지. 군기가 바짝 들게 하는 방법은 기합 주고 때리는 거다. 그렇습니까? 사람은 맞으면 사람은 공포로 몰아넣어야 말을 잘 듣는 동물입니까?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회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제가 이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회적이라는 말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의미이지 사회적이라는 말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을 사회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회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개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서구는 일찍이 개인주의가 발달했습니다. 오죽하면 르네상스 이후에 자연으로 돌아가자. 가족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자식을 그냥 노동력으로 보았던 거죠. 귀족 같은 경우에는 자식 키우기가 싫으니까 수도원에 보내버려요. 그냥 학교를 보내서 기숙학교에 보내서 아이를 자기네들이 직접 키우지 않습니다. 귀찮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을 보수하려고 서양에서 기와장을 뜯어냈더니 그 기와장에 6살, 8살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의 손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요새처럼 집 같은 거 짓고 애들 손도장 찍게 해서 몇 월 며칠 기념으로 누구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일하던 노동자들의 나이가 6세에서 8세 정도 되는 거예요. 기와장 만들었던 노동자들의 나이가. 심지어 서너 살 되는 아이들이 덩치가 작다는 이유로 굴뚝 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몸무게가 가볍고 애들이 빠르니까 방적 기계 위에 올라가서 고장난 실들을 뽑아내고 교체하는 역할을 아이들을 시켰어요. 탄광 막장에도 좁은 굴로 들어가야 하니까 아이들을 집어넣습니다. 서양에서 아이들은 노동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가족의 하나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키웠던 것은 근래의 일입니다. 동양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은 건 아니죠. 가난하니까 자식들을 기생으로 갖다 팔기도 하고 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 서양같이. 일본과도 좀 다르고 중국과도 달라요, 한국 문화가.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가족이 이웃은 아니에요. 서양 애들한테는 가족도 이웃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개념이.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가족이 이웃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당초부터 가족에 대한 사랑이 돈독해.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의 개인주의처럼 서양이 개인밖에 모른다고 한다면 한국에 와서는 이게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굉장히 그것도 이기적인 형태로 발전이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는 이웃을 얘기할 때 가족 이야기를 빼고 해야 돼요. 서양하고 다른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거는 서양 애들한테는 해당되는 개소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웃이 누구냐의 개념이 가족은 이웃이 아니라고 가르쳐야 해요. 가족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족한테 잘하는 게 굉장한 일인 줄 아는 거죠. 가족한테는 무조건 잘해야 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아이가 커서 성장할 때까지 당연히 책임을 져줘야죠, 부모가. 그러면 자식은 커서 자기를 책임졌던 부모를 책임져야 하느냐? 한국 개념에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젠 책임 안 지려고 하죠. 아이들을 서구식으로 키웠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 세대에게 부모 세대를 책임져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이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부모 세대를 책임 안 지는 거는 좋아. 그런데 다음번 세대도 책임 안 지려고 해. 딱 서구식이죠. 서구는 이미 그 문제 때문에 개인주의를 넘어서 가족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가족애를 회복하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국은 서양이 그 쓸데없고 천박한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개인주의를 발달시켜 놓으니까 이제 아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경력을 위해서 아이를 낳거나 결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는 인간에 대한 차별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마리아인, 즉 불가촉 천민 같은 거죠. 그들이 도움을 주니까 그들도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하잖아. 아주 뭐랄까 저열한 개념의 이웃 사랑이에요. 인간이 애당초 평등하다는 개념 자체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 자체에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야기와 같은 선상에 자식이 아파서 예수에게 부탁했던 이방 여인 이야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식 줄 거 개 안 준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걸 먹고 삽니다. 그리고 대단한 믿음이야. 이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에요. 엿 같은 거지. 인간을 개 취급하고 당연히 스스로를 개라고 얘기하고 네가 개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야? 대단한데? 너 선한 사마리아인 불가촉 천민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도왔어? 너 대단한 이웃인데? 이게 무슨 종류의 개소리일까요, 이게? 이게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물론 신분사회가 없어지고 계급사회가 없어진 것은 근자에 와서의 일이에요. 서구는 장애인들을 집요하게 박해했습니다. 나치에 와서는 장애인들 때문에 민족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유태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형하고 도태시켰어요. 조선실록을 보면 조선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불이익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서양 애들이 야만이라고 부르고 미신이라고 부르는 우리 문명 안에서 더 평등이 들어있었고 자유도 들어있었고 이웃사랑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한국도 절대 왕조 국가입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명령, 복종, 충성심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강요되어진 전 근대적인 문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상당히 평등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동학, 인내체라는 개념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자에게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딸은 상속인이 될 수 없고 했던 것은 조선 후기, 중기 말에 들어왔을 때 시작된 풍습이고 사실 그 전을 보면 딸들도 아들과 동등하게 재산을 물려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이 없어도 딸이 그 집안의 재산을 이어받고 명맥을 이어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것들도 고착되어지면 방향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냥 쓰레기 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도 당파 싸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굉장히 고루한 그리고 아주 뭐랄까 폐쇄적인 집단으로 가버린 거라면 조선 자체가. 유럽은 서구는 이미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부터 꾸준히 그 상태를 유지해온 문화란 말이에요. 그 문화 자체가 편협하고 인종차별적이고 남녀 불평등하고 부자들을 우선시해주고 법은 권력자들의 편이고 이 모든 현대사회에서 악이라고 부르시는 모든 조건들이 자그만치 2000년 동안 상식처럼 펼쳐진 곳이 서구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문명에서 실존주의가 나오든 뭐 실용주의가 나오든 공리주의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막시즘이 나오든 간에 모든 뿌리에 기독교라고 하는 천박한 종교 때문에 일어난 뒷설거지들 거리예요. 그걸 가지고 5000년 이상을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문화를 설명하고 이제 태어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그 서구 문명을 집중적으로 주입시키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